반갑습니다. 일곱 빛깔 책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요.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자기 결정권을 연습할 수 있는 책입니다. 내 마음은 내가 결정합니다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근대 심리학의 창시자 윌리엄 제임스의 말이다. 이 말이 너무 무색하게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 마음을 등한시한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일은 뒤로 하고 남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 남들이 내게 하길 바라는 일을 삶의 1순위로 올려놓는다. 무의미함과 허무함에 시달리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다. 그러면서도 선뜻 이런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삶이 어딘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 부족함만 채우면 혼란스러운 감정들도 다 없어질 거라 생각해 자신을 더욱 채찍질한다. 그 대상은 학벌이나 지위, 명예일 수도 있고 돈, 직장, 인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다 따라잡았다고 생각할 때 이들은 더 멀리 도망간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나보다 더 높이 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빛을 내며 서 있다. 그러면 아쉬움과 초조함이 덮쳐오고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에 가닿지 못할 거라는 절망감에 휩싸인다. 열심히 사는 것도 버거워진다. 그렇게 무기력에 빠지며 서서히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나는 그 열쇠를 정신의학에서 발견했다. 전공으로 정신의학을 공부하면서 내가 삶을 그리도 악착같이 살았던 것이 비어있던 내 마음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괴로운 마음을 놓아버리고 만족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내가 찾은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는 것, 나라는 사람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는 것, 세상과 주위 사람을 심리학적 관점으로 보는 것. 너무 간단해서 어리둥절할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우선 첫 번째부터 확인해 보자. 최근 일주일 동안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었는가? 선뜻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무의미함, 공허함, 무기력을 느끼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일은 삶의 기본적인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다. 가장 기본은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는 것이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풍족한 이 시대에도 이 세 가지를 만족스럽게 누리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 우리가 좇는 그 무언가를 위해 너무 쉽게 포기하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행위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매일 반복하는 일이다. 매일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따금씩 일어나는 이벤트 같은 일보다 말이다. 잘 자고 잘 먹고 잘 쉼으로써 삶의 기본적인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하면 무언가 해보고 싶다는 의욕이 생긴다. 무의미함, 공허함, 무기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이 같은 기본적인 만족감이 충족되고 나서부터 생긴다. 기본이 채워져야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좋아한다는 것의 느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더 높은 차원에서의 만족감과 삶의 의미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세워진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일이 일시적인 일에 그치지 않으려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방법을 통해 근본적인 삶의 자세를 바꿔야 한다.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심리학적 관점을 추가한다는 것은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할 또 다른 무기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생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디론가 떠밀려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애쓰며 열심히 살았는데 종착지가 내가 바라던 곳이 아닌 것 같다면, 삶이 버겁고 힘들어서 자꾸만 무기력에 빠진다면 심리학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에 심리학적인 시선을 새로이 추가하면 삶이 자유로워진다.
심리학적인 시선이란 곧 내 마음을 바라보고 돌봐주는 자세다. 제일 가까운 존재인 나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타인을, 상황을,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그 무엇보다 자기감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다. 엠마누엘 수녀가 쓴 나는 100살,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요 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참된 삶은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것,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음악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의 악보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악보를 해독해야 하고 거기에 가사를 붙여야 합니다. 나는 여기에 힌트를 얻어 자기감을 나라는 음악에 가사를 붙여주는 일이라고 이름 붙여 보았다. 더 이상 타인의 음악에 맞춰 춤추거나 타인이 붙여준 가사에 따라 나의 노래를 부르지 말자. 지금까지 잘못 붙였던 꼬리표들을 떼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 가사를 써보자. 몸에 잘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삶이 조금은 편해질 것이다. 몸의 경계는 뚜렷하다. 손으로 펜을 쥐고 있어도 펜과 손가락의 경계를 구분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반면 자아의 경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자아 경계란 어디까지가 나이고 어디서부터 타인인지 구분하는 마음의 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리적 실체가 없다 보니 펜과 손가락처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아주 가까운 사람의 기쁨에도 아무런 감정 변화가 없을 때도 있다. 어렸을 때는 누구나 자아 경계가 약하다. 신생아는 자신과 주변 사람, 세계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데 팔을 뻗어 좌우로 흔들면 내가 팔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왔다 갔다 한다고 받아들일 정도다. 성장하면서 타인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들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자아 경계를 만들어간다. 이 자아 경계를 잘 타고 넘나드는 것이 감정이다. 그래서 자아 경계가 무너져 있는 사람들은 이게 내 감정인지 상대나 사회의 감정인지 구분하는 일을 어려워한다. 어떤 상황에서 별 감정이 없었을지라도 옆 사람이 불만을 토로하고 분노를 표현하면 마치 자신도 화가 난 것처럼 강렬한 감정을 느끼기 일쑤인데 그러다 보니 주변 분위기에 잘 휩쓸리게 된다. 물론 자아 경계가 견고한 사람에게도 감정은 잘 전이된다. 어떤 모임에서 한 명이 우울해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감정이 퍼져 함께 가라앉는 경우처럼 말이다. 다만 자아 경계가 약한 사람의 경우에는 감정뿐만 아니라 생각, 판단, 욕구까지 쉽게 옮겨지는 경향이 있다. 자아 경계는 곧 자기감으로 연결된다. 자아 경계가 약한 사람은 자기감이 희미하고 자아 경계가 분명한 사람은 자기감이 뚜렷하다. 자기감이 뚜렷하고 건강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쉽게 선택한다. 자아 경계가 강해 타인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오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굳이 무언가를 갖추지 않더라도 자유로운 삶에 만족하며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낸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자긍심이 생겨난다.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해주니 주변에는 늘 사람들로 북적인다. 이에 비해 자기감이 없는 사람은 주변 상황에 흔들리느라 바쁘다. 자아 경계가 약해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이 어떠한지 눈치를 보고 자신의 욕망보다 타인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행동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유연함은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바람에 몸을 맡기고 움직이는 대나무와 같은 것인 반면 자기감 없이 흔들리는 경우는 그 어느 곳에도 뿌리 내리지 못하고 굴러다니는 먼지와 같다. 껍데기가 그럴듯할지라도 그 안에 자기가 들어있지 않다. 겉으로만 성공적인 삶으로 보일 뿐 본인은 허무함에 허덕인다. 자기감이 부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져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일관성을 잃어버림으로써 관계를 맺는 이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자기감이 없는 사람의 주요 특징이다. 과거에 했던 말이나 행동은 기억하지 못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혹은 상황과 때에 맞춰서 그때그때 말과 행동을 내놓는 것이다. 자기는 없고 시시각각 변하는 욕구만 있을 뿐이다. 주변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일수록 자기감이 없는 경우가 많다. 커피를 좋아하는 친구와 있으면 커피가 제일 좋다고 말하고, 차를 좋아하는 친구와 있으면 커피를 무시하고 차를 마시는 것이 고급 취향이라고 추켜 올리는 식이다. 자기라는 주체가 빠지니 행동이나 말이 함께 길을 잃는 것도 당연하다. 만약 자기가 있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면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지각하므로 일관된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말과 행동에 일정한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상대가 나에 대해 예측할 수 있게 도와줌으로써 저 사람은 어떤 유형일까? 나와는 잘 맞을까?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릴까와 같은 심리적 예측 비용을 절감토록 도와준다. 타인과의 신뢰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역설적이게도 자기감이 약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 자기감을 강화해야 한다. 어느 정도의 부딪힘이 있어야 타인이 내 감정을 침범하는 느낌이 어느 정도이고 내가 밀어낼 때의 감정은 어느 정도인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보는 관계 안에서 경험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지 머릿속에서 상상한다고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관계를 경험하면서 내가 그동안 이러고 있었구나, 이런 감정은 이렇게 처리했어야 하는구나를 배움으로써 단단해질 수 있다. 정신치료의 한 분야로 로고테라피라는 이론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소개되었다. 로고테라피는 빅터 프랭클이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직접 삶과 죽음을 함께 경험한 바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정신치료 이론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가장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이론이기도 하다. 과연 인간이 어떻게 삶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극한 상황,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또 어떤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는지를 목격했다. 어떤 이는 자신이 살기 위해 양심을 저버리는 선택을 한다. 동료를 감시하고 관리자에게 밀고함으로써 살아남는다. 어떤 이는 바닥에 누워 가혹한 폭력에도 꿈쩍하지 않고 자포자기한 모습을 보인다. 어떤 이는 굶어 죽을 상황에도 빵 한 조각을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내어준다. 어떤 이는 가스실에서 온갖 절규와 저주를 퍼부으며 죽는다. 어떤 이는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가스실의 벽과 바닥을 손가락이 부러질 때까지 긁어댄다. 어떤 이는 기도를 하며 죽음을 맞이하고 어떤 이는 죽음의 순간에도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끌어안으며 죽음을 맞이한다. 빅터 프랭클은 이런 삶과 죽음 속에서 자유를 보았다. 빅터 프랭클이 말하는 자유란 상황을 선택하는 자유가 아니다. 인간은 주어진 상황, 그것이 죽음의 수용소와 같은 극한의 상황이더라도 그 환경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지 자신의 태도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것이 빅터 프랭클이 말하는 자유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다. 로고테라피의 핵심은 인간은 의미와 자유를 향한 의지를 가진 존재라는 것이다. 쉽게 말해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살아가고 이런 의미는 자유로운 삶의 태도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죽음의 수용소 같은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육체적으로 건장한 사람, 약삭 빠른 사람, 용기가 있는 사람, 희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아니었다. 삶의 의미를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았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의 말, 삶의 의미를 찾은 자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이 경험을 통해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세 가지 방향을 정리했다. 첫째,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어떤 일을 통해서. 둘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셋째, 삶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 방향을 목적으로 삼고 꾸준히 나아갈 때
삶의 의미가 생겨나고 그 과정에서 행복, 돈, 지위, 명예와 같은 것들을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된다. 그 다른 곳이란 빅터 프랭클이 말한 부수적인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 부수적인 것이 목표가 되어버리면 신기하게 삶은 그 부수적인 것조차 이루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목적을 향한 삶이 될 때 부수적인 것들이 저절로 따라오는 경우는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다. 결국 극한의 상황에서 생존한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다. 목적을 설정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때 우리는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요즘같이 삶이 팍팍할 때야말로 실용적인 쓸모를 찾기보다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의 의미를 찾아야 할 때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살다 보면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왠지 다들 잘 어울리는데 나만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것 같고 내가 어딘가 잘못되고 틀린 것 같다는 생각에 한없이 위축된다. 마치 네모 나라에 사는 동그라미와 같다. 네모 나라에 사는 네모들은 불편할 게 별로 없다. 태어난 대로 살기만 해도 인정받고 적응을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네모 나라에 사는 동그라미는 항상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이상한 존재 취급을 받으며 배척당한다. 끊임없이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힘을 써야 한다. 대학생 때 나는 네모인 척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부모님을 탓하고 모자란 나를 미워하고 억압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네모가 될 수 없었다. 오히려 내 안에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라는 불만과 슬픔이 풍선처럼 커졌다. 잔뜩 부풀어 오른 풍선은 시도 때도 없이 터져 버렸는데 그럴 때면 네모도 동그라미도 아닌 모습이 튀어나와서 시간이 지나면 그때 왜 그랬지라는 생각에 또 내가 또 싫어졌다. 동그라미로서 자기감을 갖고 있더라도 네모나라에 있으면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다. 타고난 것에 억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 한 여성 내담자는 자신이 키도 작고 목소리도 힘이 없는 편이라 아무리 심각한 이야기를 해도 상대가 진지하게 듣지 않아 힘들어하고 한 남성 내담자는 내성적인 편인데 남자들끼리 있을 때 사내 자식이 왜 이렇게 수줍음이 많냐며 핀잔을 듣기 일쑤라 스트레스라고 했다. 두 사람 모두 네모나라에서 동그라미로 사는 이들이다. 네모나라에서 태어난 동그라미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네모인 척하면서 살거나 아니면 세상에 나를 드러내고 자기 권리를 주장해 나가거나. 나는 운이 좋게 정신의학을 공부하면서 네모 연기를 그만두고 나를 드러내는 용기를 얻게 되었다. 필요 이상으로 나를 억압하고 검열하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의 뿌리를 바로잡고 나와 화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를 찾아오는 내담자들에게도 완벽하게 거짓을 꾸며낼 방법을 찾는 대신 자신을 세상에 보여줄 용기를 가지라고 말한다. 평생 거짓으로 살 수는 없으니 조금씩 자신을 드러내고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자고 말하면 사람들은 겁을 먹는다. 저 하나 노력한다고 세상이 바뀌겠어요? 제가 맞추는 게 더 나아요. 물론 숨죽여 사는 인생 안에도 그 나름의 자유는 있고 나를 드러내는 인생 안에도 그 나름의 불편이 있다. 어디에 가나 완전한 자유로움을 누리는 일은 불가능하다. 다만 어떤 삶을 선택하든 그에 대한 책임이 따를 뿐이다. 내가 나로 산다고 해서 세상이 바로 다음 날 내게 우호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나와 비슷한 사람들의 존재가 보이기 시작한다. 네모나라에서 동그라미로 살았던 다른 이의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나 말고도 많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위안을 얻을 수 있다. 내 마음은 내가 결정한다. 말은 쉽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에서 이러한 포부를 밝히는 데는 내 마음을 스스로 결정하는 네모나라 속 동그라미들이 곳곳에 존재하기 때문이며
지금보다 더 많은 이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이들이 투쟁에서 얻어낸 네모나라의 둥근 모서리는 결국엔 동그라미만이 아닌 네모에게도 더 큰 자유를 줄 수 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 않을까. 세상이 자유롭게 바뀌면 그 안의 구성원들은 힘을 조금만 들이고도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잊지 말자. 나는, 당신은, 그리고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 오늘은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읽게 된 책, 내 마음은 내가 결정합니다와 함께 했습니다. 살면서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아닌 내 마음이 건네는 소리에 귀 기울여 주고 또 알아가는 과정, 자기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속 무지개가 되고 싶은 일곱 빛깔 책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